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집값 고점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거래는 뚝 끊기고 또 집값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영끌족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하우스푸어로 전락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담겨 있는 건데요. 침체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제2에듀 투자자문 고준석 대표,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래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사실 부동산 시장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는 걸 아마 기다리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집 산다는 사람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선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시장의 흐름을 잠깐 좀 살펴보고 또 이어갔으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 그러니까 이제 대구나 세종, 대전 이런 데서 출발했던 이제 집값 하락세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서울까지, 그리고 서울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용산 이런 데까지 이제 확산 전이 되었다. 이 하락세가 지역적으로 많이 확산 전이 되었다는 특징을 가장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 이런 쪽은 좀 살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특히 대장주라고 불리었던 압구정은 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타워 팰리스니 또 우리가 반포의 그 삼성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것들도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한 3, 4억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질문하신 요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매물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또 거래가 많지 않다는 게 이게 하락세가 좀 뚜렷하다. 앞으로 집값이 확실히 내릴 거다. 이렇게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이걸 전체화시키긴 좀 일반화시키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본격 하락하려면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또 두 분께서 잘 준비되어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거의 4분의 1토막 났어요. 다시 좀 그러니까 지난 6월 달도 보면 서울에 1,000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통계가 되었던 86년 이후의 최저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기록들이 최저치를 가락치우고 있고요. 특히 그 3대 지표 하락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만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점, 또 매매 수급 지수. 매물은 좀 늘었어요. 어쨌든 양도세 중과 한시적 이후에 늘었다가 다시 이게 최근에 오늘 정책 얘기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 종부세 이제 폐지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매물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책도 오늘 좀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매매 심리 이런 것도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금 거래가 급감하는 이유는 매도자 매수자의 시장을 바라보는 기대치 차이,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좀 버티면 이제 버텨도 될 것 같다. 이제 세금도 깎아주고 물론 금리도 좀 오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내리지 않았다. 너무 많이 아직도 비싸다. 그렇죠. 거품 같은 경우도 한 1, 20%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빠지지 않았다는 인식 차이 때문에 사실은 거래 급감을 넘어서 거래 빙하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시장 상황도 얘기해 주시고 지금 왜 이 거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고준석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요. 기업이나 개인 모두 투자를 보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은 시설 투자나 공장 설비 이런 거 보류하게 되고요. 개인들은 내 집 마련이잖아요. 주택의 투자를
보류하는 이런 이제 경향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네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출 규제가 심한 경우에는 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데 그런데 이번에 지금 금리 상승을 보면은요. 지난해 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예. 1%였는데 올해만 4차례에 걸쳐서 1.25%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렇죠. 2.25가 됐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기준금리가 1.25%포인트가 올랐지만 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상금리가 붙어서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투자를 보류하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시장은.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고종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거래량이 거의 4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러면 한두 건 거래되는 것들로 이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칫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 금리가 주택 가격을 지금 붙잡아 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될 텐데 대출을 받자니 이자 부담은 커질 것 같고 언론에서 계속 기준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 이자를 더 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샀는데 그다음부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크게 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떨어졌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네. 하락하는 폭을 봤더니 0.25%가 하락했거든요. 집값이요? 예, 집값이요. 서울 아파트 값입니다. 와, 정말 많이 그런데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성북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북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하락폭이 1%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작년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 값이 4.38%가 올랐는데 사실 이거에 비하면은 오른 데 비하면? 예, 오른 데 비하면 하락폭이 사실은 작다. 네, 미비한 그렇네요. 수준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떨어지는 경우를 잘 못 봤던 시기가 너무 그렇죠. 길었기 네. 때문에 네. 좀 생경하긴 한데 폭 자체는 굉장히 작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뭐 하락을 하고 있지만 폭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크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조금 그렇겠네요. 적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거래를 좀 미루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기 신호들도 같이 전망들도 네. 같이 포함이 돼 있다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사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집값이 하향될 수 있다라는 뭐 불안감들도 있었지만 똘똘한 한 채는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렇죠. 지역들 강남의 노른자 위에 있는 아주 고가 주택들은 여전히 인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뭐 조사 결과 상위 50개 단지 아파트 뭐 가격 동향을 조사해 보니까 한 2년 2개월 만에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똘똘한 한 채마저도 인기가 없는 하락,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드려보고 그 싶거든요. 의미가 있죠. 지금 좀 전에 우리 고준석 대표님하고 윤수민 위원님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한번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예, 있고. 그렇죠. 그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앞서 설명 좀 드렸듯이 거래량과 주로 가격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이 가격은 매매 가격과 이제 전 임대 가격, 네. 전월세 가격으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이런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인,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하거나 내 집을 살 때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 우리가 부동산 경제학에서 보면 네네.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시장 또는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그런 영향 요인을 잠깐 좀 언급만 하면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요.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 우리는 정책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주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두 분이 설명하신 대로 금리와 유동성 이게 이제 돈의 흐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죠. 네. 여기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추이나 또 심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도 좀 영향을 미치고 해외 부동산 시장의 동향도 또 그러니까 금리만 동조화가 있는 게 아니라 주택 시장도 동조화 경향이 나타나는 게 장기적으로는 아주 뚜렷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인데 네네. 사실은 똘똘한 한 채는 주식 시장에 비유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블루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의된 건 없으나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샀을 원하지만, 때 자산 가치 상승도 클수 충분히 있는. 평균치보다 기대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진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이게 결국 뭐를 의미하는가? 강남과 용산, 요즘은 이제 용산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소위 대장주, 네네. 중대형 새 아파트 또는 재건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부동산 전체의 하락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산 전이 되고 있다. 네네.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집값 고점 인식, 그다음에 이제 거품 붕괴 우려,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무 경제가 장기 침체, 네네. 아래 공포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올해 연말까지가 중요한데 올해 연말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보통 부동산의 통계적인 분석의 데이터 분석 주기는 한 1, 2분기를 꼽습니다. 지금은 좀 비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 내린다고 해서 섣불리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중대한 예단하기는. 기로의 선거는 맞아요. 그러나 네.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의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면 만약 연말까지 집값이 만약에 이렇게 내린다면 내년에도 내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대표님 어떠세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똘똘한 한 채의 집값이 인기가 꺾인 네, 게 네. 진짜 전반적인 시장 하락, 우리가 뭐 대세 하락장 혹은 고점에서 이제 고점이 그렇죠. 꺾인 네. 이런 시장의 분위기로 읽어도 되는 건지 네, 네.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대세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은 네. 특히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주택의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택 정책, 이 정책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똘똘한 집 한 채 이쪽을 계속 더 선호할 걸로 보여요. 그래요? 지난주에 종부세 감면안이 네, 발표가 다주택자들은. 됐잖아요. 다주택자에 네.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올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 조금 줄어드는 세부담이 줄겠죠? 네, 세부담이 예. 많이 줄어들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지 않을까. 굳이 내놓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네, 얘기겠네요.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미래 가치 없는 부동산을 굳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이 주택은 네네. 똘똘한 거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가 없는 주택들은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라면 그렇죠. 예, 예. 그게 또 수요자의 니즈와 맞아야 되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곳은 안 떨어지고 떨어지는 곳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일종의 양극화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 부동산의 특성 중에는 개별성과 부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지역하고는 바꿀 수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네. 부동산 서울 지역 25개 구가 있지만 네네. 25개 구를 전부 동일선상에 놓고 네. 비교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마다 그런 특성이 어떤 있고. 특성이 있기 예. 때문에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네. 입지가 달라서 가격도 다르다. 근데 이거를 연관해서 저는 윤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서울 집값도 다 떨어지는 상황. 25개 구에서 대부분이 떨어지는데 서초구가 살아남더라고요. 네, 최근 그렇죠.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3주 연속 지금 상승세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특징이 다르고 다 그거에 따른 니즈가 다르다면 서초구는 공고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뭐 서울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서초구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한다면은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하락세 장에서는 하락으로 조금 전환될 가능성이 더 크긴 하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락폭이 과연 클 것이냐, 하락이 장기화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네. 서초구는 신축 아파트 아니면 준신축 저희가 20년 미만 아파트들 이야기하는데 예. 그 아파트의 비중이 65%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21년 기준으로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실거주하기 좋은 새 아파트가 많다 보니 전세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에 변동성이 오더라도 네. 사실 매매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반대로 강남구는 가격이 조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아파트 비중이 50%가 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같은 강남 3구라도 이런 차이들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강남하면 뭐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 네. 그다음에 뭐 강남구까지 해서 한 덩어리로 묶이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예, 거기서도 지역별 차이가 있는. 차이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좀 네, 예, 좋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기 네. 위해서 아까 제가 자세가 좀 불안해가지고 괜찮으시죠? 설명을 네. 앞쪽에 앉았더니 잠깐 네네. 예, 좀 요거 자세가 좀 불안해서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질문이 앵커께서 하신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질문인데 네네. 우리가 보통 강남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행정으로 보면은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강동구도 뭐 강남 4구에 편입된 게 연결돼서, 아닌가 네.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강남권이 상위 시장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층 구조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상위 시장, 중위 시장, 하위 시장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상위 시장도 세분화합니다. 최상위 시장이 있고 그 최상위 시장이 말하자면 서초구가 서초구가 되겠네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초구가 서울에 좀 중심에 있고 강남구만 해도 이 지역이 넓어요. 뭐 수서도 있고 맞아요. 대곡동도 있고 네네. 강남의 대치동도 있고. 근데 이게 지역의 온도차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세분화해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알짜다 그럴까? 서초구만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요. 집적화되어 있어요. 여기만 또 제일 가격이 비싸요. 오르고. 아까 가격이. 신축 아파트도 굉장히 20년이 안 된 아파트가 많고. 네, 재건축도 많고 재건축도 한강변에 많고.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비싸다는 거고 시청자분들 위해서 꼭 좀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두 가지인데 그러면 서초구가 내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서초구도 내리면 네. 강남 불패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깨지는 건가?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근본적인 변화가 왔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시장이 그럼 서초구의 가격 변동이 결국 전체 부동산 시장의 맨 바로미터라고 봐도 마지막에 돼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강남 일부하고 서초구만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 소위 대장주에 있는 가장 최상위 계층에 있는 움직이는 이런 아파트가 내리기 시작. 이것도 한 3분기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내려야 돼요. 한두 달 내리면 다시 또 오를 수가 있고. 3주 정도 보기는 너무 짧다는 거네요. 예,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일주, 한 달, 뭐 먼설 이렇게 하는데 되게 쿼터리라고 그래서 분기로. 한 분기, 3개월 이상은 보아야 우리는 부동산의 흐름을. 데이터 주기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강남 불패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일부 용어 쓰는데 왜냐하면 네네. 강남도 과거에 보면 경제 위기가 와서 내릴 때는 30-40% 우리 두 분도 아시잖아요. 그 대표님도 아시고. 그래서 많이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그다음에 강남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예. 급속하게 냉각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 제가 오늘 뭐 강남 분들에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기분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네네. 이게 팩트입니다. 예, 과거의 경험을 보면 강남은 오를 때도 가장 먼저 오르고 내릴 네네. 때 가장 뒤에 맨 나중에 나중에 내리지만 내리고. 사실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매도하기도 쉽지 않았다. 지금이 그런 변곡점이 아닌가, 네네. 고점이 아닌가. 근데 아직은 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확실히 변했다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네네.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로 네, 좀 대표님 말씀드릴 게 지금 강남구 일부 지역, 일부 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묶여 되어 있죠. 있고요. 예. 서초구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뭐 서초구는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이건 아직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도 뭐 많이 갭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 중심이기 때문에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전세 끼고도 투자할 수도 없지만 네. 실수요자만 투자하는 지역이지만 네. 서초구 지역은 뭐 투자자가 네. 전세를 끼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2008년도에 네네. 리먼 글로벌 사태 금융위기 왔을 때죠. 때 네. 기준 금리가 5.25%였어요. 네네. 그때 이 서초구의 집값도 한 뭐 2, 3억 이상 이렇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네네. 리먼 사태가 6개월 만에 해결이 되고 2009년 2월 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이때 서초구의 집값, 뭐 물론 서초구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반적으로. 다른 때 집값도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장이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는 이유고요. 그때 당시 2008년도에는 레미안 퍼스트지나 반포 자이나 네. 이런 데들이 분양을 했는데 다 미분양이 났어요. 아, 미분양이었어요? 네, 잠실에 엘스라든가 리센치라든가 트리지움이라든가 파크리오, 네. 레이크 이런 레이크 데도 힐스 네, 같은, 이런 데도 다 미분양이 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대단지의 아파트들 일반 분양이 미분양이 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남의 대형 단지, 좋은 단지들이 미분양 소식은 아직 없거든요. 물론 반면에 강남구 이외의 지역의 아파트들에서는 일부 미분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금리 때문에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특히 국토부에서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네. 지금 발표를 하려고 네, 하죠. 준비하고 예, 있잖아요. 예. 250만 가구면은 얼마나 큰지 우리 앵커께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뭐 네. 노태우 정권 네. 때 들어왔던 일기 신도시보다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그러면은 가구 그때 그러면은 200만이었으니까. 예. 서울 지역의 아파트 네. 숫자는 총 얼마인 줄 아세요? 몇 가구인가요? 165만 호예요. 아, 서울 165만 지역에. 호요? 예. 분당이 590만 평에 네네. 약 10만 가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25개를 를 지을 수 있는. 지어야 되는데 주택의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단기에 그렇죠. 공급할 수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가야지만 탄력적으로 변해서 공급이 되는데 네. 지금 지난 5년 동안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수급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급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은 수급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빅스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금리 때문에 이 가격이 지금 가격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택 시장은 다시 휴화산에서 활화산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 예상이 근데 되고 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이제 설명에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아니 이거는 뭐 반박이나 반론보다 네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여러 균형 있는 생각이 이제 좀 네, 중요하잖아요. 말씀 오늘 주십시오. 전망은 아닌데 짧게 예. 좀 우리 윤수민 위원님 얘기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은 좀 중요해서 네네. 하나는 그러니까 세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하나는 일시적 조정이고 금리만 이제 안정이 되면 다시 부동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네. 강남 재상승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저는 어느 의견이 옳다 그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예, 전문가의 의견은 한 방향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저처럼 부동산의 경기 변동 사이클을 좀 중시하는 사람은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과거에 86년 이후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35년간 5 내지 7년 정도 집값이 오르면 4 내지 6년 정도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도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이제 10년 주기설, 일본에 빗대면 한 15년 주기설, 미국의 20년 주기설 이렇게 빗대서 우리는 한 10년 주기설이다 이렇게 빗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 부동산도
부동산 경기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상승과 하락의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도. 또 하나는 이제 경제가 결국 어려워지면 폭락론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나 많이 나오는 네네. 지금 요즘 유명한 교수들이 계속 나오는 게 방송에 나와서 많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여기서 고 대표님 누가 맞을지는 지나봐야 아는데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일시적 조정이란 소리 하나 있고 주장이, 두 번째는 저처럼 이제 사이클을 신뢰하는 사람은 또 거품 측정 이론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면서? 거품이 1, 네. 20% 정도는 빠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또 한축에서는 거시 경제를 중시하는 그러한 전문가 일부는 이제 부동산 경기 폭락하려면 30-40% 경기 침체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이렇게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사실은 경제가 IMF나 리먼 쇼크처럼 이렇게 위기가 오지 않으면 네. 급락 가능성은 저는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고준석 대표님 또 고정 원장님의 의견이 좀 다르신데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여겨지는 게 지금 금리 인상인 것 같아요. 추가 궤적인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더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결국은 물가가 얼마나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 인상의 속도랑 폭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에는 뭐 7% 갈 수 있다. 심지어 나쁘게 보시는 분은 뭐 8%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야, 7, 8이면 너무 높지 않나. 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초저금리를 경험했던,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해서 집을 샀던, 연끌을 해서 집을 샀던 분들한테는 이런 7이랑 8이랑 혹은 6이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 지독한 이자 부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숫자로 여겨질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연끌족들은 버틸지, 아니면 이 집을 지금이라도 좀 엑시트할지, 아니면 뭐 임대를 주고 다른 임대를 갈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저만 해도 일단 주택을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 받고 살 수가 없죠. 안 받고 살 수 뭐. 없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뾰족한 답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금리가 얼마나 올라서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작년에 대출 금리 받았던 거, 그리고 올해 한번 갱신되면서 올라간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7월에 비해서 올해 7월 코픽스 금리가 1.25%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 연간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이자를 더 내야 돼요. 연간이요? 예, 연간으로. 원로는 한 그럼 60만 월에 한 원. 60만 원? 그렇죠. 네. 네. 월 60만 원 더 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뭐 저축도 가능할 정도로 네.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가능한데, 그렇죠. 나는 정말 모든 수입을 네. 전부 다 대출 갚는 데 쓰는 사람이면은 그렇죠. 이 6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눈앞에 둔 금리가 주담대 7%다라고 네. 예정을 한다면, 네. 물론 아직 가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럼 그런 최악의 상황도 넣어보고 계산식에 넣어봐서 최종적인 이자 부담을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그거를 보통 뭐 스트레스 테스트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실 금리가 뭐 올해까지 오를 것이냐, 내년까지 오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수 없는 없죠.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금 더 심각해지는 상황도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한 1년, 뭐 길게는 2년 정도는 뭐 금리가 끝까지 상승을 할 수는 없는 그렇죠. 부분이기 언젠가 때문에 꺾이고 내려오겠죠. 네. 예. 그래서 이 한 1, 2년 정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부담을 60만 원씩 넣는다고 만약 봤을 네. 때 그걸 제가 부담을 못해요. 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실거주를 사실 포기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주고 예. 내가 임대로 들어가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도저도 좀 불편하고 네. 나는 이번 집값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실 가격 상승한 폭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매매하시는 부분들도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무래도 네네. 임대 전환하시는 것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세요? 생각? 네, 이게 이제 금리 문제가 지금 부동산 가격에,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있는데요. 예.
조건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네.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이거 낮춰달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조건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받거든요. 네네. 원금 분할 상환 대출하고요,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그다음에 체증식 분할 상환 대출이 있는데 네. 1억 원 대출을 30년 만기로 5% 금리로 받았을 때 원금 분할 상환은 원금이 27만 7천 원, 이자가 41만 6천 원에서 69만 4천 원을 매달 원금으로 상환합니다. 원금만 분할 상환했을 때. 그렇죠. 원금 네. 분할 상환. 네, 근데 네. 원리금 분할 상환은 조금 줄어들어요. 네네. 이자가 원금이 11만 9천 원이고요. 이자가 41만 6천 원 똑같겠죠. 네. 합계는 53만 6천 원.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체증식 분할 상환으로 조건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체증식 분할 상환은 대출 받았을 때는 굉장히 조금 갚다가 소득이 점점 늘어났을 때 많이 상환하는 거. 네네. 그래서 봤더니 원금은 1회차 상환액이 882원입니다. 882원이요. 예, 첫 달에. 그 다음에 이자는 41만 6천 원 똑같겠죠. 그래서 41만 7천 원 원리금 네. 상환 금액이 이제 정해지는데, 네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받은 컨디션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서 조건 변경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금융 위기 때는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때 바로 7%였어요. 7%였는데 그 당시에는 왜 대출 이자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이런 얘기가 들 나왔었냐면요. 그때는 분할 상환이 아니었어요. 거치 기간이 있었어요. 아, 묶어놔요, 그냥. 그렇죠. 이자만 상환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작네요. 그렇죠. 이자만 상환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원리금 분할 상환. 그렇죠. 원금도 나눠 갚아야 되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1%의 금리가 주담대 금리가 올랐을 때 대출 이 금액은 1년에 100만 원이 느는 거잖아요. 월 8만 3천 원이 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1억을 대출 받았을 1억을 때. 대출 받았을 때, 그래서 만약에 5억을 대출 받았다라고 하면은 500만 원이 늘어나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래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데 이거는 이자만 상환했을 때,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은 더 큰 다른 금액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도 사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내가 너무 부담이다라고 하면은 본가나 처가로 들어가시고 전세돈을 활용하시는 방법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도 네. 좋죠. 네. 오늘 질문 요지가 이제 고준석 대표님이 그 금리에 아주 디테일한 그 대응 방안까지 좀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저도 좀 한두 가지만 덧붙이면 네. 짧게 좀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가장 지금 힘든 사람은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영끌족 비투족들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전에 집을 산 사람이 아니라 아까 윤소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이 뒤늦게 이렇게 올라탄 사람들, 맞아요. 집값 상승에 이 사람들이 가장 고통이 클 것이다. 두 번째는 금리와 부동산과의 관계는 우린 기준금리를 열심히 보지만 사실은 시장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주담대 우리한테 영향을 받는 건 그렇죠. 시장금리니까. 예, 신용 예. 대출 금리하고 이게 7%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예, 우리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7%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요? 임계치예요. 아. 과거 경험을 보면 이 7%가 넘어갔을 때 이 네. 자금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성공한 예는 물론 이제 길게 보면 강남은 내렸다가 다시 오르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지금 절체절명에 위기 지금 상황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자체도 지금 굉장히 갈림길에 중대한 기로에 맞아요. 서 있다 맞습니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좀 전에 고 대표님 그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금융권은 이미 10%가 넘었어요. 맞아요.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생초자나 젊은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담대도 80%까지 LTV를 80%까지 이렇게 올려줬죠. 또 갈아타고 네. 또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다양한 대출을 낸다고 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값이 이걸 개인이 알 수는 없는데 오를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사실 이건 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부동산 공부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금리 수준만큼 임대료가 나오지 않을 때는 경제학에서는 사실은 보유했을 때 커다란 이익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팔아라라는 네, 말씀이시죠? 저는 처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보유자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이제 부산, 대구, 광주 어쨌든 광역시는 저성장이지만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좀 부족한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 기다리는 예.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팔아야 된다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상황들이 분명히 다르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계산도 해보시고 앞으로의 전망도 같이 해보시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보시는데 좀 중요한 팁을 몇 가지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집을 사신 분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집을 막 다 대출을 다 끌어가지고 영끌하신 분들에 대한 걱정인데 정말 걱정이 되는 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입니다. 집을 이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네. 집을 사야 되나?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윤 의원님 어떠세요? 사실 최근에 수도권 단지 뭐 세 곳 중 한 곳은 청약 미달됐다.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가 소위 줍줍이라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청약이 나오는 상황도 나오고 있고 당첨은 됐는데 계약을 포기한다. 뭐 이런 케이스도 나오니까 무주택이신 분들은 지금은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가격 하락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께는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고요. 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서울같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락세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사실 크진 않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라면은 금매나 경매 같이 좀 시세에 대비해서 10% 정도 낮게 10% 이상 낮게 나왔을 때 이런 주택들을 이런 아파트들을 구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대구, 대전 지역들 앞으로 물량도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 공급이 계속 증가할 시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가격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들이죠.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시점을 늦추는 게 사실은 기다려보는 게. 기다리고 시점을 늦추는 게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집을 사는 게 좋을 것이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신축에 대한 선호가 강한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택 노후도가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선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 저희가 말하는 뭐 마이너스 P가 들어간 분양권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그렇죠. 들어가는, 네. 아니면은 뭐 미분양 아파트들 보통 할인 분양 같은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입을 해보는 것도 무주택자들 같은 지방에 계신 무주택자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 좀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고 대표님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주택자인 경우 지금 뭐 고민이 가장 많은 시점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상품은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거잖아요. 할인할 때. 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매물로 매물을 잘 산다라고 하면은 예. 또 경매로 산다라고 하면은 근데 지금 현재 경매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물건이 한 70여 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금리가 오르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 경매 물건이 늘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경매 시장에 들어와서 경매 물건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즉 아파트 유찰이 2번 이상 된 것들이 한 7, 8년 만에 지금 처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보다 지금 한 뭐 절반 가격 수준으로 네. 경매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경매 시장도 좀 예, 봐라. 경매 시장. 네. 그런데 청약
유통장을 사용을 해서 청약 네. 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네네. 우리가 이제 청약은 내 집 마련 실거주 플러스 재테크 개념이잖아요. 요즘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그래서 묻지마 아무데나 이렇게 사면은 안 되고요. 청약해서 입주하는 지역 거기가 어디냐, 미래 가치가 있느냐, 아이들 초등학교는 있느냐, 교통환경은 좋으냐, 편의시설은 좋으냐. 좀 장기적인 그렇죠. 관점에서 봐야 되는군요.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보고 네네. 이런 게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지역은 네. 다소 이런 시기에 경쟁률이 좀 적을 때 네.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주변 시세 대비 청약 분양가가 높다든가 이걸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줍줍 청약인 경우에 네. 무순위 청약 무순위 같은 청약으로, 경우에는 네. 시세보다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뭐 제가 한 3가지만 짧게 예.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지금 힘든 사람이 무주택 세입자고 맞아요. 그중에서 MZ세대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젊은 저는 1, 2년 좀 네. 기다리면 지금 무주택자인 경우는 대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분양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도 설명했지만 경매 물건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많이 이제 급증할 걸로 현재는 왜냐하면 이제 금리도 오르고 채무 불이행을 못하는 연체가 아직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뭐 시간이 부족해서 부연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굉장히 경매 매물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다양한 방법이 전개가 되고요. 저도 이제 LH 자문위원 하면서 상기 신도시 보니까 상기 신도시 5개죠. 뭐 고양 창녕이나 하남, 교산이나 이런 남양주 왕숙 같은 거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예, 저도 사실 이건 자신 있게. 네. 그래서 지금은 사전 청약만 이루어지지만 네. 앞으로 이제 신규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에 250만 호 플러스 알파 네, 중에 공급 정책.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이거 굉장히 주목하고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많은 신규 공급이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얼마 전에 했던 또 민간 제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용산 정비창에도 6천 호가 나온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1, 2년 정도 기다리면 지금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네. 좀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게 기다려봐라.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파트가 좋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부동산 경기가 나쁘더라도 자꾸 포기하지 말고 네. 이 방송도 보시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말씀드린 데는 뭐 정답을 드린 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답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조건과 처한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설계를 좀 해보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조언을 다양한 방법으로 좀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가 오르고 이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설계와 고민을 해보시면서 주택 구입이나 주택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종환 원장, 고준석 대표, 윤수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